유진그룹의 연례, 자선 행사는 언제나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국내 정재계를 주름 잡는 인물들이 모두 모여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에서 가식적인 미소와 은밀한 탐색전을 주고받는 곳. 그곳은 강지훈 회장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터에 불과했다. 그는 연 회장 가장자리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서 차갑게 식은 샴페인 잔을 무심하게 흔들었다. 그의 텅 빈 눈은 인파 속을 헤매었지만 그 무엇도 그의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 6년 전 그의 세상이었던 아내 윤서연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곁을 떠난 후 강지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는 슬픔을 일로 메웠고 감정을 지워버린 채 오직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심장을 가진 씻겨 감정 없는 로봇이라 불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는 것이 편안했다. 상처받은 내면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곁으로 최민석 부회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최민석은 지훈의 아버지와 사촌 형제뻘인 먼 친척이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고 회사 내에서 지훈이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이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게. 자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 강지훈은 억지로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부회장님. 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정치인을 향했다. 모든 것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의 세상은 온통 흑백이었고 서연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색채는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예리한 시선이 연 회장 입구 쪽에 작은 소란을 포착했다. 보안 요원들이 작은 아이 하나를 제지하고 있는 듯 보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해프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은 아이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며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몇 걸음 옮겼다. 최 부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을 막는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고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이의 목표는 명확해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아이는 똑바로 강지훈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마침내 아이가 그의 앞에 섰을 때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다. 그리고 그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강지훈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다. 까맣고 깊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까지. 그의 모든 것을 축소해 놓은 듯한 아이의 모습에 그는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누구지?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아이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 작은 손에 무언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손을 뻗어 그것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바로 그의 아내 윤서연이었다. 강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가 처음 보는 사진이었다. 서연과 함께한 5년 동안 그는 그녀의 모든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 속 서연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웠다.
사진 속 배경은 그들이 함께 갔던 작은 수목원이었다. 그녀가 유독 좋아했던 곳. 하지만 이 사진은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전해주라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텅 빈 그의 세상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엄마의 아이가 서연을 엄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 6년 전에 죽은 아내. 자신과 똑 닮은 아이. 그리고 아내가 남긴 사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제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결론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최 부회장과 비서실장이 놀라 달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수많은 목소리들이 그를 향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자신과 똑 닮은 아이, 그리고 아이가 내민 사진 속의 서연만이 존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내민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뒷면에는 익숙한 서연의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내 사랑 지훈 씨에게, 그리고 우리의 작은 기적 하준이에게. 하준. 아이의 이름인 듯했다. 우리의 작은 기적 강지훈의 눈앞이 흐려졌다. 서연은 죽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죽기 전에 이 아이를 낳았던 것인가?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정신을 차린 강지훈은 비서실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 실장, 이 아이를 내 서재로 데려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그리고 그는 최 부회장을 돌아보며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잠시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행사는 부회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훈은 쏟아지는 시선들을 뒤로하고 아이의 뒤를 따랐다. 그의 집무실이 있는 펜트하우스 최상층. 그의 개인 서재는 그에게 있어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역이었다. 서재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서재 중앙에 놓인 커다란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아이의 맞은편에 앉아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보면 볼수록 아이는 자신을 빼닮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서연의 그것처럼 맑고 깊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하준이라고 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하준이에요. 아이는 자신의 성이 강씨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시 물었다. 이 사진 누가 줬니? 그리고 엄마는? 어디 계시니? 강하준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삼촌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엄마가 남긴 상자 안에 있었어요. 삼촌이 아빠를 찾아가라고 하면서 줬어요. 삼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강지훈은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서연의 형제는 없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다. 그렇다면 아이가 말하는 삼촌은 누구란 말인가? 그는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슬픔과 피곤함을 보자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아이는 너무나도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통해 아이가 먹을 만한 따뜻한 우유와 간식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 수 있도록 옆방에 조용한 침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이는 경계심을 풀었는지
우유를 마시고 나자 금세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겼다. 아이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서연을 떠올렸다. 아이를 재우고 다시 서재로 돌아온 강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서재의 가장 안쪽 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위장된 금고가 있었다. 그는 복잡한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을 거쳐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서연의 유품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유품들 사이에서 서연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썼던 일기장이었다. 그는 지난 6년간 참아 이 일기장을 펼쳐볼 용기가 없었다. 였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과 갑자기 나타난 아들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익숙한 서연의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그들의 행복했던 신혼 시절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일기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글자들 사이에 스며 있었다. 서연은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의 이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그것을 파고들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 그녀는 그 중심에 최민석 부회장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남편인 지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서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최민석을 믿고 의지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지훈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서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최민석의 검은 그림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미칠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바로 그날 그녀는 최민석의 수하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로 채워져 있었다. 지훈 씨 미안해요. 당신과 우리 아기를 지키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믿고 기다려줘요.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당신에게 돌아갈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날 윤서연은 교통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다. 강지훈은 일기장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최민석이 그의 아버지가 아들처럼 아꼈던 그가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것이다. 지난 6년간 그가 보여줬던 모든 위로와 걱정은 모두 가증스러운 연기였다. 강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픔에 잠식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자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강지훈은 자신의 오른팔이자 보안팀 총책임자인 한태주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실장, 지금 즉시 내 서재로 올라와.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잠시 후 한태주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신뢰하는 신복으로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재의 무거운 분위기와 강지훈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그에게 사진과 일기장을 보여주며 지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그리고 옆방에서 자고 있는 하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한태주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최민석은 유진그룹 내에 거미줄처럼 자신의 세력을 심어 놓았을 것이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한태주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우선 하준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삼촌이라는 자를 찾아. 그리고 6년 전 서연의 사고 기록을 원본으로 전부 다시 확보해. 이번에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샅샅이 뒤져.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강하준을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다. 6년간 멈춰있던 강지훈의 심장이 아들을 위한 뜨거운 분노와 사랑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고 공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복수를 맹세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밤은 깊었지만 강지훈은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옆방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 강하준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얼굴 윤곽은 선명했다. 자신을 꼭 닮은 이마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잠결에 살짝 찡그리는 미간까지. 그 모든 것이 그의 핏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고 싶었지만 낯선 온기에 아이가 잠에서 깰까 두려워 차마 그러지 못했다. 지난 6년간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다. 오직 일에만 매달리며 스스로를 학대하듯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의 등장은 그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바로 부성애라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감정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쯤 하준이가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잠시 두리번거리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잘 잤니? 배고프지 않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준이는 잠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생각보다 낯을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그를 향한 작은 호기심과 신뢰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지우는 비서를 통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아침 식사를 준비시켰다. 따뜻한 수프와 부드러운 빵, 그리고 신선한 과일 주스. 아이는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훈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하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준아, 아저씨가 잠깐 머리카락 몇 개만 가져가도 될까?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그래. 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뽑아 작은 비닐백에 담았다.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만 했다. 감정적인 확신만으로는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한태주 실장을 불렀다. 그는 한 실장에게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백을 건네며 지시했다. 유진 바이오 연구소의 박정수 소장에게 직접 전달해 최고 보안 등급으로 오늘 안으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가져와. 이 일은 자네와 나 그리고 박 소장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박정수 소장은 지훈이 그룹을 물려받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후원해온 유능한 학자로 지훈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한태주가 떠나자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아이를 거실로 데려가 TV를 켜주고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서재로 돌아와 6년 전 아내의 사고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다. 경찰의 공식 수사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부검 보고서까지. 지난 6년간 일부러 외면해왔던 고통스러운 기록들을 그는 하나하나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다. 경찰의 최종 결론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 단독 차량 전복 사고였다. 서연이 몰던 차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현장은 끔찍했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 하지만 지훈의 날카로운 눈은 기록 곳곳에 숨어있는 미세한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타이어의 스키드마크 분석이 없다는 점이었다. 빗길 사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차량의 EDR, 즉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가 충격으로 인한 손상으로 복구 불가능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자랑하던 최고급 세단이었는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유일한 목격자의 행방이었다.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신고한 화물차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는 애매한 진술만 남긴 채 한 달 뒤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단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행방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한 것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한편 최민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전날 밤 자선 행사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고 상무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정체는 파악했나고 상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직입니다. 행사장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이가 나타난 시점부터의 기록 일부가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최민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기록이 삭제돼 흥미롭군. 강 회장의 반응은 어땠지? 매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렸고 행사를 중단하고 아이와 함께 즉시 자리를 떴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은 상태입니다. 최민석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강지훈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 얼음 같은 놈이 고작 아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흔들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고 상무에게 명령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의 뒷조사를 해. 그리고 강 회장이 요즘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회사 내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는지도 샅샅이 파악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태주 실장이 지훈의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보안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다. 서류의 맨 위에는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부권 확률 99.999%. 결과는 명확했다.
강아주는 그의 아들이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이다. 그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밝혀내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한태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우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은 사고 기록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6년 전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형사들 신원 파악해서 현재 위치를 알아내. 특히 당시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데 앞장섰던 최 반장이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그리고 사라진 화물차 운전사 김기수, 그의 과거 행적 주변 인물, 금융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땅속에 숨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그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한태주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지시를 수첩에 기록했다. 지우는 서재의 한쪽 벽을 스크린으로 전환시켰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서울의 위성지도가 나타났다. 그는 6년 전 사고 현장을 붉은 점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사라진 목격자 김기수의 마지막 주소지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의 이름을 지도 위에 하나씩 띄웠다. 스크린에 떠오른 정보들은 흩어져 있는 점들처럼 보였지만 지훈의 눈에는 거대한 음모를 향해 뻗어나가는 거미줄의 시작점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한 사냥꾼이었다. 그의 사냥감은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자비로운 미소 뒤에 탐욕스러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최민석 부회장이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숨통을 조여 나갈 것이다. 지우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다. 서연아 보고 있어.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리고 우리 아들 하준이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서늘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6년간의 어두운 터널 끝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강지훈의 지시가 떨어진 후 한태주와 그의 그림자팀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유진그룹의 막강한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하여 6년 전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준이를 데려왔다는 삼촌이라는 남자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어디에서도 그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살아온 사람이 분명했다. 며칠이 지나고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느낄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강지훈만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 보안 이메일함에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한 것이다.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한 추적이 불가능한 메일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다. 오늘 밤 11시 한강 마포대교 남단 제3보관창고. 혼자 오시오. 윤서연의 오빠가. 윤서연의 오빠. 바로 그들이 찾던 삼촌이었다. 한태주는 함정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혹은 최소한 저희 팀을 주변에 매복시키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단호했다. 상대는 일부러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접촉해왔다. 이는 협상의 의지가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아니, 나 혼자 가겠네. 강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자네 팀은 방영 5km 밖에서 대기하도록 해. 그리고 내가 정해진 시간까지 나오지 않거나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내면 그때 움직여. 내 지시 없이는 절대 창고 근처에 접근해서는 안 돼. 이건 명령이야.
그는 상대방의 신중함을 존중해야만 했다. 그 남자 역시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일 테니 말이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강지우는 방탄 기능이 추가된 검은색 세단을 직접 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낡고 녹슨 철문으로 둘러싸인 보관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홀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정우 하나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서온 듯한 고단함과 경계심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훈련된 특수요원이나 베테랑 형사처럼 보였다. 그가 바로 하준이가 말한 삼촌 윤태수였다. 윤태수는 지훈을 잠시 뜯어보듯 바라보더니 이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정말 혼자 왔군. 그 정도 배짱은 있을 줄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강지훈은 그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이 윤태수 씨입니까? 서연이에게 오빠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을 텐데요. 윤태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호적상으로는 그렇지. 나는 서연이의 사촌 오빠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서연이네 집에서 친형제처럼 자랐지. 서연이에게는 내가 유일한 피부티나 마찬가지였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지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당신이 서연이를 그리고 내 조카 하준이를 지킬 자격이 있는 남자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 강지훈은 그의 도발적인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되물었다.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6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 아내는, 서연이는 정말 죽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 며칠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혹시라도 서연이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를 버티게 했다. 윤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하지만 서연이는 죽었어. 6년 전 그날은 아니지만 3년 전에 지병으로. 그 아이는 당신과 서연이를 지키려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 지훈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벽에 기댔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윤태수는 그런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담담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우연히 최민석의 비자금 내역을 발견했어. 유진그룹의 작은 자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지. 서연이는 증거를 모아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리려 했어. 하지만 최민석이 먼저 눈치챘지. 어느 날부터인가 서연이 주변에 의심스러운 자들이 맴돌기 시작했어. 그의 이야기는 지훈이 일기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당시 경찰 강력팀 형사였어. 서연이의 부탁으로 뒤를 봐주다가 놈들이 단순한 미행을 넘어 서연이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 무렵 서연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어. 당신에게 사실을 알리면 최민석이 당신까지 해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위장하는 것이었다. 윤태수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수사 기법을 동원해 서연의 가짜 죽음을 기획했다. 그는 폐차 직전에 똑같은 모델의 차량을 구하고 신원불명의 여성 시신을 구해 치과 기록을 조작했다. 사고 당일 그는 서연이를 빼돌린 뒤 준비된 차량과 시신을 절벽 아래로 밀어
완벽한 사고 현장을 만들었다. 경찰 내부의 조력자 덕분에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이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몇 달 뒤 하준이를 낳았지. 우리는 신분을 숨긴 채 전국을 떠돌며 살았어. 하지만 서연이는 그때의 충격과 도피 생활의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상했지. 결국 3년 전 하준이만 남겨두고 눈을 감았어. 마지막까지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하준이를 당신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윤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지우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최민석에 대한 증오가 온몸을 불태웠다. 서연이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는 동안 자신은 그녀가 죽었다고만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완전히 실격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윤태수에게 물었다. 왜 지금입니까? 왜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를 찾아온 겁니까? 최민석의 감시망이 점점 더 좁혀져 왔기 때문이요. 더 이상 나 혼자 힘으로는 하준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지. 그리고 서연이가 남긴 복수를 완성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 이제 당신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차례요. 윤태수는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던졌다. 이건 서연이가 목숨을 걸고 빼낸 증거의 일부요. 최민석의 차명 계좌 내역과 그놈의 수아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지. 강지훈은 날아온 USB를 단단히 붙잡았다. 차갑고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아내가 남긴 유산이자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무기였다. 그는 윤태수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존재조차 몰랐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지가 된 남자였다. 그는 윤태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금까지 하준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함께 합시다. 최민석 그리고 그놈에게, 부역한 모든 자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윤태수는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그의 손을 강하게 맞잡았다. 두 남자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그것은 슬픔과 분노로 맺어진 동맹의 시작이었다. 한 사람은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 기술을 가졌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윤수연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강하준의 미래를 되찾는 것이었다. 거대한 복수극의 막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었다. 윤태수와의 만남 이후 강지훈의 세상은 완전히 재편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펜트하우스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차갑고 미니멀리즘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어울리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했다.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있던 자리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책장이 들어섰고 값비싼 현대 미술작품이 걸려있던 벽에는 하준이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이 붙었다. 6년간 멈춰있던 집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하준이를 자신의 아들로 공식 입양 절차를 밟았다. 대외적으로는 먼 친척의 아이를 가엾게 여겨 양자로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석을 비롯한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사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강아준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강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다. 그는 평생 비즈니스 전략만 짜왔지 7살 아이와 놀아주는 법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퇴근 후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수학 숙제를 내밀었다. 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서류를 밀어두고 아이의 옆에 앉았다. 하지만 복잡한 분수 문제를 마주하자
그는 난감해졌다. 수조 원짜리 M&A 계약은 눈 감고도 처리하는 그였지만 초등학생의 수학 문제는 너무나도 낯선 영역이었다. 그의 쩔쩔매는 모습에 하준이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지우는 숨을 멈췄다. 아이가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초리와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서연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 속에서 서연이 책을 읽다 말고 자신을 보며 웃어주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무치게 그리운 그 모습이 눈앞의 작은 아이에게서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날 이후 그는 하준이에게서 서연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깊은 사랑과 동시에 날카로운 분노를 느꼈다. 아이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입술을 내미는 버릇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에 겨워잡게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서연이 남긴 선물이었고, 동시에 최민석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신의 행복을 짓밟았는지를 상기시키는 증거였다. 그의 복수심은 아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의 결심은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의 명예를 되찾고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한 아버지의 신성한 약속이 되었다. 그는 유진그룹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비밀 공간을 그의 전쟁 지휘 본부로 삼았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오직 그와 한태주, 그리고 그가 엄선한 극소수의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소집했다. 가장 먼저 합류한 인물은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로 알려진 헬레나였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뚫으려다 한태주에게 발각된 인재로 지훈은 그녀의 실력을 높이사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다. 그녀는 윤태수가 가져온 USB를 분석하여 최민석이 자금 세탁에 이용한 유령 회사들의 실체와 대포 계좌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인물은 미스터 고라 불리는 금융 분석가였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기업의 회계장부 뒤에 숨겨진 아주 작은 부정까지도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을 가졌다. 지훈은 그에게 최민석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의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그의 목표는 최민석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전쟁 본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감시 영상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헬레나는 최민석의 통신 내역을 감청하고 이메일을 해킹했으며 미스터 군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더미 속에서 비자금의 흐름을 찾아냈다. 한태주의 그림자팀은 6년 전 사건의 관련자들을 미행하고 감시하며 그들의 약점을 수집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준이가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지훈은 곧장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지훈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하준아. 아빠가 있잖니. 아빠가 이제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는 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는 곧장 지하의 전쟁 본부로 향했다. 방금 전까지 아이를 다독이던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복수를 앞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헬레나가 그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최민석이 곧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중 일부를 국내로 옮기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위장한 또 다른 자금 세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독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처럼 보였다. 강지훈은 스크린을 노려보며 차갑게 명령했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파악해. 그리고 그 돈이 최민석의 손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가로챈다. 돈만 빼앗는 게 아니야. 그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해서 그 돈이 마치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사라진 것처럼 위장해. 그를 의심과 혼란에 빠뜨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내부를 흔들어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과 스크린에 떠있는 적의 네트워크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어깨 위에는 한 아이의 미래와 죽은 아내의 원한이 함께 얹혀 있었다. 그는 이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버지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응징자가 될 것이다. 그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민석 부회장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돈이 증발해 수백억에 달하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의 앞에는 오른팔 인구 상무를 비롯한 핵심 수하들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며칠 전 해외에서 유령 회사를 통해 들여오려던 거액의 비자금이 최종 단계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누군가가 그들의 경로를 정확히 꿰뚫고 돈을 가로챘다. 최민석은 내부의 배신자를 의심했다. 그는 자금 운반을 책임졌던 부하 한 명을 본보기로 잔인하게 처리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너무나도 깔끔한 수법이었다. 마치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허를 찔렸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지하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불안은 강지훈을 향한 의심으로 서서히 번져나갔다. 자선 행사 이후 지훈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회사 일에는 최소한으로 관여하면서 어딘가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아들을 입양한 것도 그렇고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린 것도 마음에 걸렸다. 이전의 강지훈은 오직 일에만 미쳐있는 외로운 늑대였지만 지금의 그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발톱을 숨긴 맹수처럼 보였다. 최민석은 자신이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강지훈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이 한태주 실장을 필두로 한 비밀팀을 조직했으며 그들이 6년 전 윤서연의 사고 기록과 관련된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민석의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6년 전의 일은 완벽하게 묻혔다고 생각했다. 결정적인 보고는 그가 고용한 사립탐정으로부터 올라왔다. 강지훈이 입양한 아들 강하준의 과거를 추적하던 탐정이 낡은 사진 한 장을 찾아낸 것이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하준이가 한 남자와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최민석도 똑똑히 기억하는 얼굴이었다. 6년 전 윤서연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던 그녀의 사촌오빠이자 전직 형사 윤태수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최민석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하준은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윤서연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의 아들이기도 했다. 윤서연은 죽음을 위장했고 그 아이를 낳아 숨어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강지훈이 모든 진실을 알고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한낱 어린애로 얕보던 조카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다. 강지훈, 이 어린 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최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놈이 자신의 목을 조르기 전에
먼저 놈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했다. 그는 암살과 같은 어리석은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다. 강지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유진그룹 그 자체였다. 최민석의 방역은 신속하고 거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정관계의 검은 커넥션을 이용했다. 그가 오랫동안 뇌물로 길들여온 언론사들을 통해 유진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식의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 정보들이었다. 기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대중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유진바이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유진그룹 전체로 번졌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고 그룹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수조 원이 증발했다. 강지훈이 공들여 쌓아올린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업가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추락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주가가 폭락하자 최민석은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두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동원했다. 그리고 자신과 결탁한 사모펀드와 해외 투기 자본들을 끌어들여 휴지 조각이 되다시피 한 유진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권을 강탈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고 임원들은 패닉에 빠져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이미 최민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놈이 파놓은 함정이자 동시에 놈의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최민석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보게 강 회장,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회사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네.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강지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부회장님. 원래 폭풍이 거셀수록 가장 크고 썩은 나뭇가지가 먼저 부러지는 법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최민석을 돌아보았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선전포고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최민석은 지훈의 예상 밖의 평온함의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여유를 되찾았다. 그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게. 자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시련일 테니. 언제든 이 늙은이가 필요하면 말하게나. 그는 마지막까지 자비로운 후원자의 가면을 벗지 않은 채 유유히 집무실을 떠났다. 최민석이 떠나자 강지훈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사라지고 냉정한 승부사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전쟁본부에 접속했다. 헬레나, 지금부터 적들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미스터고 폭락한 주식을 매집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파악해. 한 실장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린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역에 나선다. 그의 선언과 함께 거대한 두뇌 집단의 톱니바퀴가 다시 한번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을 향한 최민석의 공격은 맹렬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강지훈과 그의 우호 지부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다. 전쟁본부는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방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강지훈은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열쇠를 쥔 남자 윤태수를 비밀본부로 불렀다. 윤태수는 본부의 거대한 스크린을 채운 데이터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평생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아온 형사였기에 눈앞의 디지털 전쟁은 경이로우면서도 낯설었다. 지훈은 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물었다. 서연이가 남긴 증거는 USB 파일이 전부입니까? 최민석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엔 부족합니다. 그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윤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서연이가 남긴 진짜 보험이 따로 있어. 놈의 모든 범죄 행각 자금 세탁,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까지 전부 정리해놓은 디지털 원장, 디지털 레저이지. 서연이는 그것을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렀어. 그 말에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만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훈의 다급한 물음에 윤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오. 서연이는 나에게 그 위치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지. 혹시라도 내가 잡혔을 때를 대비한 거요. 다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 우리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 속에 안전하게 보관해 놨어. 라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 너무나도 막연하고 주관적인 단서였다. 그날부터 강지훈과 그의 팀은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훈은 서연과의 과거를 모두 복귀하기 시작했다. 눈부신 햇살 아래서 했던 첫 데이트 비 오는 날, 작은 레스토랑에서 했던 프로포즈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졌던 몰디브에서의 신혼여행까지 수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팀은 지훈의 기억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들이 프로포즈했던 레스토랑의 단골자리 밑을 확인하고 신혼여행을 갔던 리조트의 금고대여 기록까지 뒤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서연이가 남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은 점점 더 최민석의 편으로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초조해졌지만 그럴수록 더 필사적으로 서연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애썼다. 그녀라면 어디에 숨겼을까? 이 감정적인 탐색은 지훈에게 고통인 동시에 위안이었다. 그는 잊고 있던 서연과의 소소한 순간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함께 요리를 하다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웃던 모습 심야 영화를 보고 새벽거리를 손잡고 걷던 기억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서연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잃은 상실감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의 복수심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훼손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의무가 되었다.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주말 오후 지훈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하준이와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준이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지훈이 무심코 무엇을 그리냐고 묻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랑 삼촌이랑 같이 갔던 미술관이에요. 엄마가 이 그림을 제일 좋아했어요. 하준이가 가리킨 것은 스케치북 한 구석에 그려진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유화 그림이었다. 영혼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무명 작가의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그와 서연이 결혼 후 함께 산 첫 번째 그림이었다. 화려한 유명 작가의 작품도 아니었고 값비싼 그림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그림을 보며 말했다. 이 그림이 우리의 미래를 담고 있는 것 같아라고. 그들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같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바로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이 그림을 발견하고 함께 집으로 가져오던 그 소박하고 평범했던 오후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그림은 서연이 죽은 후 그들의 추억이 담긴 옛집의 서재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최민석은 물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은신처였다. 그는 즉시 전쟁본부에 접속해 자신의 가설을 이야기했다. 디지털 원장은 분명 그림의 액자 뒤나 혹은 그림 자체에 마이크로닷 형태로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팀원들은 흥분했지만 바로 그때 헬레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민석 쪽에서 역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방화벽이 언제까지 버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놈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상황은 1분 1초를 다투게 되었다. 최민석이 판도라의 상자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지우는 한태주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옛집으로 간다. 자네와 나 단둘이서만 움직인다. 다른 팀원들은 여기서 최민석의 시선을 최대한 붙잡아둬.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허리춤에 찼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했다. 강지훈과 한태주가 탄 차는 밤의 어둠을 뚫고 그들의 추억이 잠든 집으로 향했다. 6년간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집은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요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지우는 차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집을 응시했다. 저 안에 아내의 마지막 유산이자 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무기가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최민석이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밤의 정적을 깨고 강지훈과 한태주가 6년의 시간이 멈춘 집에 들어섰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먼지와 서연이 좋아하던 라벤더 향기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잠시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가구와 소품이 아내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다. 마치 그녀가 금방이라도 2층에서 내려와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하며 그를 반겨줄 것만 같았다. 그는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곧장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벽 한가운데 영원의 약속이라는 그림이 고요하게 걸려 있었다. 지훈의 기억 속에 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한태주는 특수 장비가 담긴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떼어냈다. 그는 전문가의 손길로 액자의 뒷면을 살피기 시작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손끝을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 한태주의 이어피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실장님, 외부에서 다수의 미확인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포위당한 것 같습니다. 함정이었다. 최민석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태주는 즉시 지훈에게 소리쳤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이 집 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걸 찾아야 합니다. 그는 더욱더 빠르게 액자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액자 뒷면에 낡은 합판을 뜯어내자 그 안에 얇은 납판으로 감싸인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손톱만한 크기의 마이크로 SD카드가 들어있었다. 판도라의 상자였다. SD카드를 손에 넣는 순간 바깥에서 육중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져 나갔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태주는 지훈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소리쳤다. 서재 책상 밑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먼저 피하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아니, 함께 싸운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뒤에 숨어 슬퍼하던 무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였고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전사였다. 지훈과 한태주는 서재의 육중한 책상을 엄폐물 삼아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집안에서 총성이 어지럽게 울려 퍼졌다. 놈들은 그들을 죽이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주로 다리나 팔 쪽을 노리며 그들을 생포하려 했다.
SD카드를 되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태주는 전직 특수부대원답게 침착하고 정확하게 적들을 상대했다. 그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정확한 사격으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지훈 역시 그동안 받아온 고강도 훈련 덕분에 제 몫을 해냈다. 두 사람은 환상의 호흡을 보이며 밀고 들어오는 적들의 공세를 힘겹게 막아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탄환은 떨어져 가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또 다른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5km 밖에서 대기하던 한태주의 백업팀이 약속된 시간이 지나자 교전 수칙에 따라 구출 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외부에서 공격을 받자 괴한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태주와 지훈은 서재 창문을 깨고 탈출을 감행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무사히 아군과 합류했고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을 빠져나왔다.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한태주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옛집이 공격받던 거의 같은 시각, 윤태수와 하준이가 머물고 있던 안가 역시 다른 팀의 습격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곳을 지키던 경호팀의 활약으로 적들을 격퇴하고 두 사람을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지만 하마터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최민석은 모든 것을 걸고 양동작전을 펼친 것이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최민석이 감히 자신의 아들을 노렸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었다. 놈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 자신도 똑같이 되돌려줄 차례였다. 그는 괴물을 잡기 위해 기꺼이 더 무서운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전쟁 본부로 사용될 지하 벙커에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였다. 강지훈, 윤태수, 한태주, 헬레나, 그리고 미스터 고. 그들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습격으로 인한 긴장감과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누구의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결의에 차 있었다. 지훈은 테이블 중앙에 전투 끝에 얻어낸 마이크로 SD카드를 올려놓았다. 이것이 최민석의 심장이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검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놈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꼬리 자르기를 통해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놈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닌 총공격에 대한 계획이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판도라의 상자, 즉 디지털 원장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최민석에게 흘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원본이 곧 언론과 검찰에 넘어갈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그를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는 무슨 짓이든 하게 되어 있다. 최민석은 원본을 손에 넣기 위해 혹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이것은 놈을 어두운 지하 세계에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 그리고 놈이 미끼를 무는 순간 그들이 쳐놓은 덫이 작동할 것이었다. 윤태수가 물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놈이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위험하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그의 결심의 팀원들은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에 맞춰 치밀하게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헬레나는 최민석의 귀에 정보를 흘릴 해킹 경로를 구축했고 미스터 고는 가짜 거래 정보를 만들어 놈을 유인할 금융 함정을 팠다. 한태주와 윤태수는 놈이 나타날 예상 경로에 병력을 배치하고 모든 상황을 기록할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다.
거대한 덫이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지훈은 이른 아침 잠든 하준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그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도박을 시작할 참이었다. 유진그룹 본사 로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에 임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회의실로 향했다. 최민석 부회장은 가장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빛에 서린 차가운 살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강지훈이 궁지에 몰려 발악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애송이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좌우의 도열한 이사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저들 중 절반 이상이 최민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폭락한 주가, 그래프와 회사가 입은 천문학적인 손실액이 떠올랐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근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그룹이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지훈은 냉정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저희 감사팀의 조사 결과 언론에 유출된 신약 데이터는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으며 최초 유포지는 최민석 부회장님의 차명으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가 관리하는 해외 서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최민석에게로 쏠렸다.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반박했다. 강 회장, 농담이 지나치군. 경쟁사들의 비열한 공작일 뿐인데 그것을 어찌 나와 연관 짓는단 말인가. 증거라도 있는가. 그의 뻔뻔한 태도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유진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해외 사모펀드들의 목록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펀드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복잡한 도표가 펼쳐졌다. 미스터 고가 밤을 새워 완성한 역작이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은 결국 단 한 곳, 최민석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향하고 있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모두의 의심을 증폭시키기엔 충분했다. 최민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강지훈이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건 역시 정황 증거일 뿐이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강 회장의 음모라고 역공을 펼쳤다. 그의 말에 동조하는 이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강지훈을 비난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 지하 벙커에 헬레나는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도로 암호화된 가짜 원장 파일을 다크웹의 비밀 경매 사이트에 올렸다. 유진그룹의 판도라 상자 최고가 입찰자에게 넘긴다. 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그리고 오직 최민석 측의 해커만이 발견할 수 있는 미세한 디지털 흔적을 남겨두었다. 그것은 놈들을 유인하기 위한 치명적인 미끼였다. 같은 시각 윤태수와 한태주의 팀은 덫이 설치된 폐공장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들은 공장 내외부에 초소형 카메라와 음성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저격수들을 포함한 타격팀을 주요 길목에 배치했다. 최민석이 미끼를 물고 이곳에 나타나는 순간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그는 도가내든 쥐가 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다시 회의실. 비난이 극에 달한 순간 강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얼마 전 내부 고발자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민석 부회장님의 지난 20년간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다는 디지털 원장의 존재에 대해서 말입니다. 원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최민석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것이 허풍일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강지훈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화면에 원장에서 추출한 실제 거래 내역 하나를 띄웠다. 최민석이 뇌물로 국회의원에게 고급 빌라를 상납한 날짜와 금액이 명확히 찍힌 기록이었다. 저는 현재 이 원장의 진위를 검토 중이며 확인이 끝나는 대로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회는 여기서 정회하고 추후 다시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훈의 선언은 회의실에 핵폭탄처럼 떨어졌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최민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허풍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정말로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본을 되찾아야만 했다. 회의실을 뛰쳐나온 최민석은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고 상무, 지금 당장 움직여 놈들이 원본을 검찰에 넘기기 전에 빼앗아야 해. 다크웹의 놈의 위치를 알만한 단서가 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서라도 원본을 가져와 그의 이성을 잃은 외침이 텅 빈 계단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물고기가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 최민석의 이성을 잃은 명령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가장 전개화된 행동팀은 헬레나가 흘린 디지털 흔적을 따라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도시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목표는 단 하나, 유진그룹의 운명이 담긴 디지털 원장을 가진 내부 고발자를 제거하고 원본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살기가 번뜩였다. 공장 내부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팀은 일사불란하게 내부로 침투하여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철제 테이블 하나와 그 위에 놓인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쳤지만 원본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여는 순간 화면이 밝아지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강지훈이었다. 화면 속 강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을 찾으러 왔나. 삼촌. 그와 동시에 노트북 화면은 공장 외부를 비추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화면 속에는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검사들이 공장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 순간 공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십 개의 총구가 그들을 향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근처에 주차된 작전 차량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최민석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의 수족들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범죄 행각을 입증할 완벽한 물증까지 잡혀버린 것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운전석에 올라타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차량은 이미 한태주의 팀에 의해 앞뒤가 모두 막힌 상태였다. 그때 차량의 보안통신 채널을 통해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죠. 잠시 후 폐공장 안에서 강지훈과 최민석 두 사람이 마주섰다. 주변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소리도 끼어들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민석은 마지막까지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내 놈이 감히 이 애비를 함정에 빠뜨려 내가 누군지 잊었느냐. 내 아비도 내 앞에선 꼼짝 못했어. 강지훈은
그의 발악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배신했고 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내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삼촌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먼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는 최민석의 지난 20년간의 범죄가 담긴 원장 내용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다. 횡령 배임, 기술 유출, 뇌물 공여,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최민석은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기록된 증거 앞에서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강지호 춘이 서연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는 마침내 폭발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 계집이 분수도 모르고 내 일에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얌전히 인형처럼 살았으면 됐을 것을 감히 나를 거역해. 내 아비처럼 말이야. 그러니 죽어 마땅하지.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공장 안에 설치된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자백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것이다. 강지우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물은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했다. 최민석은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공장 천장에 깨진 유리창 너머 어둡고 차가운 밤하늘을 향해 있었다. 6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기쁨이나 희열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깊은 허탈함만이 그를 감쌌다. 그가 공장 밖으로 걸어 나오자 수많은 경찰차의 경광등이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그 불빛 저편에 윤태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윤태수는 지훈의 어깨를 껴를터 메바라샤 투치며 짧게 말했다. 고생했다. 서연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은 끝났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얻었다.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들 하준이의 곁으로. 그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인 과거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버지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민석의 제국이 무너진 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유진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은 정재계를 강타했고 최민석과 연루된 수많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지훈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그룹의 근간을 좀먹던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잘라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만 새 살이 돋는 법이었다. 시간이 흘러 폭풍이 잦아들자 사람들은 강지훈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비정한 로봇 CEO가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서 그룹과 정의를 지켜낸 용기 있는 개혁가로. 하지만 강지훈은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아들 하준이와 함께 살아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왔다. 윤태수는 모든 혐의를 벗었다. 그의 행위는 법을 어긴 것이었으나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이 참작되었다. 강지훈은 그에게 유진그룹의 보안 총괄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평생을 바친 형사의 경험을 살려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작은 탐정 사무소를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고 주말마다 하준이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든든한 삼촌으로 남았다. 헬레나와 미스터 고는 유진그룹 내부에 신설된 독립감사팀의 수장이 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그룹 내부의 부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그들에게 회장인 자신조차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독립성을 보장했다. 그는 다시는 유진그룹이 탐욕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한태준은 여전히 그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강지훈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새벽같이 출근하고 한밤중에 퇴근하는 일 중독자가 아니었다. 칼같이 정시에 퇴근하여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서툰 솜씨로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아이의 장난감과 웃음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훈은 하준이의 손을 잡고 한적한 수목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서연을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6년간 외롭게 잠들어 있던 텅 빈 무덤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양지 바른 곳이었다. 그는 하준이에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총명하고 용감했는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오직 빛나고 아름다웠던 추억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준이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으로만 보던 엄마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다. 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아빠와 삼촌의 사랑 속에서 아이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연을 잊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품고 그녀의 목까지 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최민석이 체포된 지 꼭 1년이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부엌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고 거실에서는 강지훈과 하준이가 머리를 맞대고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하준이가 책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1년 전 연회장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준이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엄마는 이 사진만큼 예뻤어요. 강지훈은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내의 눈을 꼭 닮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입가에 지난 7년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허탈함도 아닌 오직 순수한 사랑과 행복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그는 아들을 품에 꼭 안으며 대답했다. 그럼 사진보다 훨씬 더 예뻤지. 그리고 우리 아들만큼이나 아주 용감했단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흑백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는 아들이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빛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강지훈과 강하준 두 사람은 사진 속 서연을 함께 바라보았다. 마침내 완전해진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나고 눈부시게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